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첫 모의고사라서 살짝은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험을 봤을 텐데, 일단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가 부족했는지를 찾아내고 그걸 보완하는 학습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려고 모의고사 보는 거 아니야. 나는 이게 문제야, 난 죽어야 돼, 이러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학습 방향을 잡는 도구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차피 3월 모의고사가 아니었어요. 그럼 6월 평가원이 목표인가? 9평이 목표니? 어차피 목표는 뭐야? 수능입니다. 수능 보고 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 강의인데 왜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원래 혼자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해설 강의 촬영을 한다는 걸 아는 몇 명이 지금 와서 앉아 있어. 그래갖고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히려 더 분위기 자연스럽고 좋지 뭐. 자, 일단 총평을 먼저 할 거예요. 총평. 3월 모의고사는 이런 시험이었고, 여러분들 이제 선택형 수능의 첫 시험이었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총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해설 강의를 나눠 갖고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저런 얘기 필요 없이 바로 총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심층 분석,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학습 방향. 자, 일단 3월 모의고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수험생 중에서 나의 객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없어요. 객관적 위치 확인 안 됩니다. 왜 안 돼? 나눠서 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왜 안 되게? 난이도의 문제도 아니에요. 재수생과 N수생들의 성적이 포함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3월 모의고사는 재학생들끼리만 시험을 보죠. 선생님들끼리는 소위 말하는 호구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붙은 거야. 근데 실제로 이제 강력한 재수생들, N수생들, 반수생들이 이 시험을 안 봤거든. 성적이 합산이 안 돼.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다. 이런 통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재수생들은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3월 모의고사 성적은 그나마 우리끼리 붙었는데 거기에 이제 6평 때 재수생들, N수생들 들어와. 9평 때는 또 반수생들이 들어와. 그 수능에는 그동안 이제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았던 실력자들이 또 들어와. 이렇게 되면은 나의 객관적 위치가 계속 떨어져요. 만약에 3월 모의고사 성적을 수능까지 100분이나 이런 걸 유지를 했다. 걔는 대박 난 거예요, 수능.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러겠지. 선생님, 저는 3월 모의고사 망쳤는데 전 죽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3월 모의고사가 가장 높은 성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3월 모의고사는 객관적 위치 확인은 안 되는 거고 이런 데 의미가 있죠. 선택형 수능의 첫 시험이었다. 선택형 수능. 재수생, N수생들 중에 풀어본 친구들은 약간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많이 다른데? 기존 수능이랑 좀 달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 선택형 수능의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알겠죠? 원래는 교육청에서 나눠서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어. 실제로 선생님이 직원을 시켜가지고 전화를 해봤어, 교육청에. 교육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통으로 봅니다. 화작, 언매 이거 구별 없이 공통으로 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니까 교육청 안에서도 혼란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너무 욕먹을 것 같았겠지? 수학은 나눠서 보는데 국어만 어떻게 공통으로 봐. 실제로 시행 계획에 국어는 뭐 1, 2학년 전범위에서 공통으로 써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나눠서 봤죠. 그런 선택형 수능의 첫 시험이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난이도는 어땠느냐? 난이도. 풀어본 친구가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막상 점수를 보니까 1등급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봐봐. 선생님 보기엔 난이도 굉장히 적절하게 잘 냈어. 어려운 문제도 살짝 껴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들은 굉장히 처음 보는 지문이라 낯설지만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지문이 좀 어려워도 선택지를 볼 때 나 답이야 이러고 선택지가 손 들고 있는 문제들, 그런 게 굉장히 많았던 거야. 선택지들이 지문 볼 때는 문학이 특히 그랬을 거야. 다 처음 보는 작품이지. 그런데 막상 이렇게 풀다 보면 지문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선택지가 나 답이야 이러고 손 들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등급 컷 골 때리죠 이제. 나눠서 나옵니다. 나눠서. 이게 도대체 뭐냐. 화법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 1등급 컷은 물론 예상 등급 컷입니다. 화작 선택자들은 1등급 컷이 91점. 그에 비해서 언매 선택자들은 1등급 컷이 87점.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선택 과목에 따라서 등급 컷이 다르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적 산출은 이렇게 하기로 했지. 화작 선택자와 언매 선택자들이 둘 다 공통 영역을 시험을 보잖아. 이 공통 영역을 잘 본 집단.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왔던 얘기는 예를 들면 언매 선택자가 공통 영역을 더 잘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표준 점수를 좀 맞춰주겠다,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언어 매체 선택자들이 언매가 특별히 화작에 비해서 선택 과목이 어려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언매 선택자들의 공통 과목 점수가 더 높았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선택자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많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점수가 얘보다는 낮지만 얘도 1등급으로 쳐준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화작 선택자들은 91, 84, 73 이런 식으로 떴고 언매 선택자들은 87, 80, 69 이렇게 떴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정말 올해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구나. 겨울방학 동안. 3월 모의사면 1, 2월 달 겨울방학 동안 공부한 거의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난이도에 비해서 컷이 너무 낮아요. 특히 언매 쪽.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컷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 나중에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시간 안에 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1, 2월 달에 모의고사 실전 연습도 충분히 안 했을 테고 그 다음에 학교 시험은 뭐 50분 이렇게 보는데 80분 이렇게 끌고 가는 집중력 이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시험지를 보면 여백이 거의 없이 빽빽하죠. 글자 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를 많이 못 받은 그런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등급 컷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역설적으로 대학 가기 가장 쉬운 해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 왜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성적이 팍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공부를 하면 티가 난다는 얘기야. 원래 고3 때 공부해도 티가 잘 안 나요. 왜냐면 다 같이 공부하니까. 근데 지금 다 같이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너는 좋은 대학 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영역별로 한번 간단하게 좀 출제 경향을 볼게요. 일단 문학 같은 경우 공통 영역부터 보겠습니다. 문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작품은 진짜 아는 작품이 없지. 원래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 연계를 안 해요. 그나마 작가 연계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이더라. 작가들을 보면은 EBS에 나온 작가들, 현대문학 중심으로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던데 근데 난이도 자체가 지문 읽을 때는 와 처음 보는 거야. 특히 시 같은 거 읽을 때 처음 보는 작품 시는 함축성이 있고 이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주눅 들 수가 있는데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싶었는데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내용을 알게 되는 문제를 풀다 보면 선택지를 보다 보면 이 작품이 이런 내용이었구만. 이걸 오히려 거꾸로 알게 되지. 그러면서 풀어보니까 정답은 굉장히 쉽게 도출되는 이런 시험이었고 문학과 독서의 융합 지문 수능 예비평가에 시행이 됐었지. 예비평가에서 이런 지문이 나왔었지. 쉽게 말하면 비문학으로 시작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문학작품 나오고 또 비문학인 줄 알았는데 문학작품 나오고 선생님 강의에서도 이런 지문들을 다뤘었죠. 나올 거라고 했지? 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신에서는 보통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융합 지문 준비를 좀 잘 해야 되겠구나. 근데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학습 방향. 문학은 개념학습이 중요하죠. 개념학습 철저하게 하고 특히 개념어 학습. 그 다음 영역별로 시는 이렇게 읽는다. 소설은 이렇게 읽는다. 고전문학을 쉽게 읽으려면 이렇게 하고 이런 영역별 감상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내가 아는 작품이 아닌 생소한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독서 영역 비문학이죠. 난이도가 살짝 높았어요. 법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법지문이다 이랬을 수 있는데 법지문은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기술지문하고 철학지문
뭐 퇴계 이황 선생님 나오는 그 철학 지문이 그게 꽤 난이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형 복합 지문이 역시나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좀 굳어가는 느낌이에요. 이런 출제가.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비문학은 뭐니 뭐니 해도 독해력이 생명입니다. 독해, 읽고 이해하는 능력. 지문 독해력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내 생각이 아닌 지문을 통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잡아내는 그 연습, 객관적 문제풀이죠. 그 연습을 꼭 하도록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선택 과목입니다. 화법작문.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쉬웠죠. 다 맞았지?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했어요.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렸을 겁니다. 그죠? 화법작문 융합지문이 중간에 하나 땅 박혀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선생님, 그러면 수능도 이렇게 쉽나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선생님이 확신할 수 있는 건 이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이건 너무 쉬웠다, 화작이. 그죠? 그래서 보면은 화법작문은 지문 유형 학습이 잘 돼 있어야 돼. 지문 유형 학습. 예를 들면 발표 지문은 이렇게 읽어야 돼. 토론 지문은 이렇게 읽어야 돼.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작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 풀이법. 고쳐쓰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자료 활용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지.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 화법은 지문 유형 학습. 작문은 문제 유형별 풀이법 공부. 이거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언어와 매체. 문법과 매체 언어인데 이것도 신문에서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언매가 화작보다 어려웠다.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 아이, 진짜 그런 식으로 기사 쓰면 안 됩니다. 길에. 그러니까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길에 뭐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기자분들 그렇게 하면 언매 선택자들이 언어 매체 내가 선택한 과목이 어려운가 봐. 나 절로 도망갈래 화작으로 이럴 수가 있는데 솔직히 잘 봐. N수생의 시각에서 볼게. 언어 매체 어렵디? 쉬웠죠. 지금 되게 쉬웠어요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신문 기자님들 그러지 마세요 진짜. 언어 매체가 마치 되게 어려운 것처럼 기사를 써놨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문법 5문제 되게 쉽죠. 그리고 하다못해 이 친구는 선택 과목이 화작이지. 근데 언어 매체를 그냥 풀어본 거지. 다 맞았대요. 그것도 시간도 오래 안 걸렸죠. 언어 매체가 어렵지 않았어요.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말해줄게. 수능은 이보다 어려울 거야. 알겠죠? 문법 5문제, 매체 언어 6문제. 예비 수능하고 똑같이 문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법은 개념학습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요. 이번 문법 5개 중에 1개라도 틀렸다. 너 수능 가면 문법 박살난다. 왜냐면 너무 쉬웠거든. 그죠? 그 다음에 매체 쪽은 사실 솔직히 말해 매체 쪽 공부해 본 적 있니? 없지. 선생님 강의에서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국이공 강의에서 한번 접해본 거밖에 없잖아. 근데 풀어보니까 다 풀리지. 그러니까 매체 언어 쪽 공부를 그렇게 딱히 하지도 않은 애들이 풀어도 다 맞을 수 있겠더라 라는 거야. 매체 언어 쪽 실전 적용 능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법은 완벽한 개념학습을 하고 매체 언어 쪽은 개념학습 살짝 한 다음에 실전 적용 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영역별로 살펴보면 이렇고 EBS 연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미 없어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 연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EBS 연계 생각할 거 없어. 평가원 모의고사 6평, 9평은 연계합니다. 수능도 연계해요. 50% 간접 연계를 하죠. 근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의미 없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3월 모의고사를 본 지금 이 시점은 여러분들 전 영역 필수 개념 학습에 한 번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할 단계냐면 영역별 심화 학습에 들어갈 단계예요. 전 영역 한번 훑어봤고 이제부터는 심화 학습. 나는 고전문학 못하니까 고전문학 원문 읽는 심화 학습. 난 비문학 과학기술 지문 못하니까 비문학 과학기술 심화 학습. 이런 식으로 영역별 심화 학습.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풀이 연습을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일치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빠르고 효과적이구나. 뭐 보기박스 3점짜리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이런 유형별 문제풀이 연습. 그 다음 실전 문제풀이. 실전 연습이죠. 뭐 모의고사를 자주 푼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돼요. 플러스 EBS 연계는 50%라 할지라도 반드시 대비해야 됩니다. 한 해와 안 한 해는 큰 차이가 날 거예요. 평가원에서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가지고 들어가. 왜? 안 겹치게 내려고. 근데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빼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오히려
EBS 연계 문제집도 가져가겠지. 그건 왜 가져가니? 반영하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EBS는. 알겠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실전 연습. 여러분들 요거 이번에 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조각조각 공부한 친구들. 뭐 시 따로, 소설 따로, 비문학 따로. 한 지문 풀 땐 괜찮았던 친구들. 그런데 80분에 45문제를 통으로 가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친구들은 모의고사 실전 연습이 부족합니다. 이거를 병행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자, 일단은 하나의 시즌이 지나갔어. 겨울방학 시즌이 지나갔어. 3월 모의고사를 보면 겨울방학 시즌 한 덩어리가 끝났다고 보면 돼. 지금부터는 3월 모의고사에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까지 요 사이에 이게 또 한 덩어리야. 그 다음 6평과 7월 모의고사가 아니라 6평과 9평 사이 그게 또 한 덩어리거든. 여름방학 시즌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6평 전까지 반드시 할 일 꼭 하세요. 첫 번째, EBS 수능 특강 완벽하게 공부하세요. 선생님 교재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죠. 선생님 EBS 수업 어때요? 기가 막히죠. 자, EBS 반드시 완벽하게 공부하도록 하시고 어차피 재학생들은 내신 때문에라도 해야 되잖아. 그 다음 영역별 심화학습. 선생님도 이런 강의들이 지금 진행 중이죠. 영역별로 독서, 문학, 공통과목, 그 다음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선택과목, 영역별 심화학습 지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시즌인 거야. 하고 있죠 지금? 자, 다음 세 번째, 어휘력 증진 학습. 이번에 시험 잘 못 본 친구들, 나 이거 비문학 지문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법지문이나 인문지문 이런 데서.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본인을 인정해야 돼. 뭘 인정해야 되느냐? 난 어휘력이 문제가 있구나. 수능 국어는 영어처럼 언어를 다루는 과목이야. 당연히 어휘력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 국어 영역 선생님들 중에서 나만큼 어휘력을 강조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근데 선생님 제자들 결과적으로 수능에서 국어 박살나서 대학 못 간 애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 일단 어휘력이 받쳐주거든. 선생님이 이 어휘 교재를 현장 강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볼 때까지 5번 보게 해요, 강제로. 이거 강의로도 하잖아. 어휘를 강의로, 국어 영역에서 어휘를 강의로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요즘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어휘력이 좀 부족해. 이게 단순히 고전 문학의 문제가 아닌 거야. 현대문학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비문학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어휘력이 받쳐주질 않아요. 분명히 다 한글로 써 있는데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중간중간 모르는 어휘 한번 동그라미 쳐봐. 모르는 어휘가 한 문단에 4개 5개 되면 그거 이해 못합니다. 알겠죠? 어휘력 증진 학습.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모의고사 실전 연습. 원래 선생님 모의고사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현장 학생들한테만 제공이 되는데 뭐 온라인에는 워낙 이런저런 모의고사가 많이 풀려서 이제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뭐가 돼도 좋으니까 기출도 좋고 사설도 좋고 뭐가 돼도 좋으니까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하세요. 2주에 한 번. 선생님이 현장 강의 학생들한테도 2주에 한 회씩 현장 전용 선생님 연구실에서 제작한 시험기 모의고사를 이제 배부하죠. 2주에 1회 정도는 지금 하세요.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으로 가면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올해도 똑같아요. 나한테 배우는 내 새끼들은 전원 다 1등급을 만들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표를 높게 잡고 치열하게 공부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다음 6평은 이번과는 결과가 다르게 나와야 되겠지? 9평은 또 다른 결과. 그래서 다른 결과는 더 망하란 얘기냐? 더 잘 봐야지. 그리고 수능은 최고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뒷바라지 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해설 강의에서 봅시다.